조지 소로스와 1997년 IMF 금융위기에 대해 알아보자. 소로스는 1973년 퀀텀 펀드를 설립해서 수십 년 동안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어.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의 화폐 가치, 거시 경제의 허점을 찾아내 베팅하는 글로벌 매크로 전략의 대가야. 소로스는 자신의 헤지펀드 회사인 퀀텀 펀드를 카리브해에 있는 네덜란드령 엔틸리스 제도의 조세도피처 퀴라소섬에 등록해놨어. 이곳은 글로벌 마약 거래상들의 검은 돈 세탁 장소로 유명한 곳이야. 소로스의 퀀텀 펀드 이사회 명단을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과 협력하는 거물급 금융가들로 가득해. 리처드 카츠 런던 로스차일드 은행 앤드 밀라노 은행 총재, 닐스 타우버, 윌리엄 로드 레스 모그 런던 세인트 제임스 캐피털 CEO, 에드가르 드 피치오토 스위스 은행가. 소로스는 로스차일드 가문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넓혔어. 1992년 조지 소로스의 영란은행 파운드화 투기 사건을 알 필요가 있어. 그는 영국 파운드화의 평가절하가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퀀텀 펀드 자금을 풀어 파운드화 공격에 나섰어. 그가 사용한 방법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보유 파운드화를 일제히 팔고 상대적으로 강한 마르크화를 사두는 이른바 단기 투매 방식이었지. 통화 가치가 폭락할 조짐이 보일 때 빨리 팔고 가격이 바닥에 떨어진 후 사면 이익을 챙길 수 있어. 이때 강세 통화에 해지해두면 환차익이 커지는 법이야. 소로스는 파운드화가 고평가됐으며 조만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믿었어. 그날 정오 영국의 노먼 라몬트 재무장관은 단기 금리를 2%포인트 인상하면서 소로스와 그를 따르는 투기꾼 무리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어. 그때 영국 재무장관은 큰 실수를 했지. 라몬트 장관은 150억 달러를 차입해서 파운드화를 방어하겠다고 밝혔던 거야. 소로스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 그는 머지않아 영국이 두 손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그에게 영란은행이 금리를 2%포인트밖에 올리지 않은 것은 투기자에게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했어. 소로스는 나중에 라몬트 장관의 발언은 투기꾼들이 얼마나 투자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라고 회고했지. 소로스는 마침내 영국의 무릎을 꿇렸어. 영란은행은 파운드 절하를 용인하고 말았지. 그는 순식간에 10억 달러, 정확히는 9억 5천만 달러의 이문을 남겼지만 영란은행의 파괴자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어. 소로스는 자신의 퀀텀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전액을 마르크와 매입에 퍼부었어. 다른 헤지펀드도 소로스와 함께 움직였어. 파운드화 공격에 나선 헤지펀드 금액은 200억 달러를 넘었고 영국 재무부는 마침내 항복을 하고 말았어. 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파운드화 폭락에 베팅했어. 그리고 다른 투기자들의 호응을 구했지. 소로스 특유의 전술이야. 소로스는 특정 국가의 통화를 공격할 때 자신이 단기 투매에 나섰다는 것을 살짝 흘려 다른 투기자들의 도움을 청하곤 해. 그는 많은 우군을 만들어 특정 통화를 공격하는데 파운드화에서도 같은 방법을 취했어. 영란은행을 무릎 꿇린 후 조지 소로스의 눈에 들어온 먹잇감이 있었어. 바로 태국이야. 당시 태국은 달러의 가치를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었어. 하지만 태국의 경제기초 체급이 약해진 것을 간파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와 헤지펀드들은 바트화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어. 대량의 바트화를 빌린 후 시장에 팔아치워 가치를 떨어뜨린 거야. 태국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으며 방어했으나 결국 항복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했어. 태국 바트화 폭락으로 동남아 자산 가치가 떨어지자 여기에 투자했던 한국 금융기관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어. 당시 한국의 은행과 종금사들은 해외에서 단기 자금을 빌려 동남아시아 등에 장기로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에 대출해 주었어. 동남아시아에서 손실을 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한국 금융기관들의 외화 유동성에 비상이 걸렸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달러를 빼나가면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어. 당시 한국 금융시장 상태도 좋지 않았어. 김영삼 정부 시기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이라는 상징적인 목표를 위해 김영삼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낮게 유지했어. 이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켰어. 게다가 1996년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급하게 가입하면서 충분한 감독 체계 없이 금융시장을 개방했어. OECD 가입을 기점으로 조기 자본시장 개방을 서두른 거야. 이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단기 자금을 무분별하게 빌려오기 시작했어. 당시 정부는 종합금융회사 설립을 남발했어.
이들은 해외에서 저리에 단기 자금을 빌려와 국내 대기업에 장기 대출을 해주는 미스매칭을 저질렀어. 단기 외채 비율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때 바로 갚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어. 결국 김영삼 정부는 국가를 IMF 구제금융 위기로 몰아넣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어.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12월 초 이렇게 말했어. 26개 시중은행, 27개 증권사, 12개 보험회사, 21개 종금사 등 상장 금융회사 전부의 자산을 합쳐도 5조 원에 불과하다. 웬만한 외국 투자자가 한국 금융기관을 전부 살 수 있게 됐다며 우려했어. 모건 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 CSFB, ING 베어링스 등 세계적인 투자회사들은 한국 경제 구조 조정과 채권 발매, 인수 및 합병의 자문 역할을 자처했어. 시티은행과 체이스 맨해튼 은행은 해외 매각이 결정된 제1은행 인수를 탐색하고 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았지. 한국 시중은행에 가장 먼저 투자한 은행은 독일 코메르츠방크였어. 코메르츠방크는 3월 외환은행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29.79%의 지분을 차지했어. 코메르츠방크는 대주주인 한국은행 지분 33.6%에 비해 1% 약간 모자라는 대주주로 등장했어. 한국 증시에서 일반주 1%만 더 매집해도 코메르츠방크는 한국 최대 시중은행의 경영권을 완전 장악할 수 있게 된 거야.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은 외국 금융회사들로부터 고통받아야 했어. 다국적 투자회사 소버린 자산운용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SK 주가가 급락하자 2003년 3월 이후 이 회사의 지분 14.99%를 확보했어. 2003년 외작의 사모펀드 소버린은 SK의 2대 주주가 된 이후 경영진을 압박하고 재벌 해체를 내세우며 적대적 인수 위협을 통해 주가 부양을 얻어낸 후 자신의 보유 지분을 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게 돼. 2005년까지 2년 반 가까이 국내 거대 재벌을 뒤흔든 이 투기회사의 작전은 하나의 모델이 되어 이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공격 등으로 이어졌어. 조지 소로스의 태국 바트와 공격 이후 아시아는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위기를 겪어야 했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 금융회사들에게 인수합병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어.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는 고통이지만 이익을 보는 금융회사들에게는 돈 잔치가 열리는 거야. 최근 한국의 환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금융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면 절대 안 돼.